시효소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함께 볼 소평은 인문학으로 읽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네 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2019년 8월호 소평북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문학으로 읽는 나무 서문입니다. 서문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생존 방식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의 법칙과 식물의 법칙입니다. 동물이 제로섬 게임을 한다면 식물은 윈윈 게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동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대부분 윈윈,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큰 나무만 사는 숲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쟁하지만 다투지 않고 공존합니다. 이런 나무에게서 공생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나무에 관한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을 해보기 위해 다음 네 권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권의 책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주책입니다. 식물의 인문학. 제목 보시죠. 식물의 인문학. 박중환 선생이 쓰셨습니다.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숲이 인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식물의 역사와 식물에서 배우는 시장경제의 시사점을 알아봅니다. 식물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시장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거죠. 협력과 공생을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자신을 해치는 이웃이라 해도 고통을 주어 쫓을 뿐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를 하지요. 식물은 초식동물에게는 맛있는 잎과 열매를 주는 대신 씨앗을 멀리 퍼뜨리도록 심부름을 시킵니다. 벌에게는 꿀을 주는 대신 꽃가루를 옮기도록 합니다. 동물이 제로섬 게임을 한다면 식물은 윈윈 게임을 하는 셈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생존에 유리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계가 동물계보다 종의 다양성과 개체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풍부합니다. 그만큼 윈윈 게임이 제로섬 게임보다 더 생태적 우위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보다 더 동물적입니다. 맹수도 배를 채우고 나면 코앞의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일단 제 주머니를 챙기고 봅니다. 욕심 때문이지요. 탐욕은 만사를 그르치게 합니다. 인류가 식물이 보여주는 윈윈 게임의 슬기를 배우고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상생의 경제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생의 경제는 동물의 세계보다 식물의 세계에서 더 훌륭한 전략적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끼가 여기저기 피었고 그 사이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며 풀 위로 진달래 가지가 뻗었고 진달래 가지 위에 서나무 가지가 보이며 그 위에 소나무가 하늘로 치솟았다면 6층 구조의 숲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층 이상이면 건강한 숲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큰 나무만 사는 숲은 세상에 없습니다. 식물은 경쟁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상생하고 공존합니다. 인류가 새로운 5천년 문명사를 쓰려면 식물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박중환 저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어떤가요? 상생의 구도는 크기의 먹이사슬이 아니라 공존의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지구상에 나타난 식물의 역사와 식물에서 배우는 시장경제의 시사점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 식물의 인문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주차 나무 철학입니다. 나무 철학 부제가 또 멋있습니다. 나무 철학은 뭐냐? 내가 나무로부터 배운 것들. 많은 책을 쓴 나무에 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강판권 저자가 썼습니다. 글 항아리에서 책이 나왔네요. 나무 한 그루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그 삶에서 삶의 철학을 배워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무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까 지금 생각할 정도로 참 깊이 있게 책을 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나무는 수평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몸을 둥글게 만듭니다. 그죠? 나무가 이렇게 둥그렇게 커가죠.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진정한 연륜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해서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아는 순간 비로소 인간도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길이 열리는지도 모르지요. 나무는 겉에서 보면 앞뒤에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나지 않고 둥글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참 부럽죠? 둥글게 살았다. 예, 나무는 수직과 수평, 종과 행을 막힘없이 살았기 때문에 몸을 둥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무는 매일 평등하고 공평한 하늘의 기운을 먹고 성장합니다. 나무가 둥근 것은 막힘도 없고 평등하며 공평한 하늘을 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무의 줄기는 위로 향하지만 뿌리는 아래로 향하고 나이테는 수평으로 뻗습니다. 한쪽은 위로 향하면서 다른 한쪽은 아래로 향하는 절묘한 조화가 바로 나무의 삶입니다. 조화. 수평으로 늘어나는 나무의 나이테를 알고자 한다면 가지를 보시지요. 줄기가 위로 향할 때 가지는 옆으로 뻗습니다. 나무는 햇볕을 먹기 위해 수직 상승하는 힘만큼 수평사리에도 같은 힘을 쏟습니다. 그래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위로 향하면서도 몸집을 옆으로도 불리니 시간의 삶과 공간의 삶, 즉 종적인 삶과 횡적인 삶을 동시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시간의 삶에 집중합니다. 시간에 쫓기며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고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워지려면 옆을 봐야 합니다. 예, 옆을 봐야 한답니다. 옆을 봐야죠, 이렇게. 하지만 풍요로워지려면 옆을 봐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요? 인간도 나무처럼 시간의 삶과 공간의 삶을 동시에 추구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그에서 삶의 철학을 배우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바로 나무철학 강판권 저자 내가 나무로부터 배운 것들 2주차였습니다. 3주차로 들어가 볼까요? 3주차는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입니다. 매혹하는 식물의 뇌. 스테파노 망쿠소, 알렉산드라 비올라지오. 외국 저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식물의 지능과 감각의 비밀을 풀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식물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지능이 있다. 그리고 오감을 가지고 있다. 오감보다 더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일까요? 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에게 지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식물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확고한 정량적 데이터에 의하여 식물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생물체라고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누굴까요? 찰스 다윈입니다. 예, 다윈. 진화론을 쓴 분이 식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찍이 다윈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식물을 조직화된 존재, organized being의 범주로 승격시킨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날 고등식물이 실제로 지능을 갖고 있다. 즉 환경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처리한 다음에 생존에 적절한 해법을 도출해낸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식물들은 개체가 아닌 군집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무리지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개미 군집, 물고기 떼, 새떼 등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동일합니다. 고등식물이 실제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지능을 간단히 삶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식물이 지능을 가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지능, 학습, 기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애써 동물의 전유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책은 동물과 식물이 지능을 공유한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 의하면 식물이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 서로 간에 또는 식물과 동물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잠을 자고 기억을 하며 심지어 다른 종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점을 감안하면 식물은 사실상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에는 무수한 주의본부가 있어서 계속 전진하는 전선, 프론트라인을 구성합니다.
식물의 뿌리는 일종의 집단지능 또는 분상지능처럼 식물을 이끕니다. 집단지능은 식물이 성장함에 따라 영양과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즉 식물은 여러 개의 지휘본부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지휘본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식물이 오감을 느끼고 의사소통을 하며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바로 매혹하는 식물의 뇌였습니다. 4주차 들어가 볼까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딱 보니까 우리 유영만 교수님 책입니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굉장히 중의적으로 잘 썼습니다. 나무에 관한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일까요? 출판사 이름도 나무 생각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나무들이 모인 조그만 숲을 보면 놀랍게도 큰 나무 모양으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제가 쓴 내용인데 나무가 두 그루, 세 그루 있어도 이렇게 모이면 한 그루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가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것일까요? 그래서 나무의 완성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무를 지배해서 낙낙장송이나 명목이 되는 데 있지 않고 더불어서 숲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오토포에시스의 개념입니다. 오토포에시스 우리 이효령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개념인데요. 어떤 걸까요? 칠레 출신의 인지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에 따르면 개미나 물고기와 같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제작하는 오토포이에시스라는 자기 생산의 주체이면서 현상세계를 바라보는 나름의 주관적 인식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기 생산 개념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태생적 유전자대로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않고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생성하며 발전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성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성한다. 자율적으로. 이러한 생명체의 자기 생산 능력 덕분에 지구상에는 다름과 차이로 저마다의 개성을 추구하는 다채로운 생명체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름과 차이로 저마다의 개성을 추구하는 다채로운 생명체. 이게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름과 차이로 저마다의 개성을 추구하는 다채로운 생명체. 그러기에 나무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자연 표류를 통해 방랑하는 예술가적 삶을 살아가는 나무의 자세와 노력입니다. 나무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여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미래를 끌어오는 유일한 주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에 관한 인문학적, 철학적 접근을 하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나무에 대한 소개들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전체 인문학을 읽는 나무의 결론으로 가볼까요? 다윈은 종의 기원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중력이라는 고정된 법칙에 따라 순환하지만 생물은 단순한 형태에서 출발하여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형태로 무한히 진화해왔다. 진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구를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는 진화의 영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인간이 진화 끝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파괴인가 공존인가의 철학적 갈림길에서 존재합니다. 책장을 넘기면 나무에게서 배우는 공존의 지혜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 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